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후입니다. 어떻게 오늘 수요일인데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정말 무섭죠. 양간지풍이라고 해가지고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강원도 양양과 고성 그쪽으로 그 빠져나가는 바람 샛길이 예전부터 굉장히 바람이 세기로 유명했는데 제가 뭐 기후나 뭐 지질학자 뭐 그런 거 전공은 아니지만 보면은 어쨌든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높은 태백산맥을 타고 그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빠르게 산맥을 타고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그 바람길을 빠져나가면서 오는 강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캠핑을 막 전국으로 혼자 이렇게 다닐 때는 그때 그 설악동에도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그 양간지풍을 몇 번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봄철에 갔다가 그 돌풍이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로 그냥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부터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 바람이 이렇게 산을 훑고 내려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오면은 뭐 아무리 비싼 텐트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뭐 듀랄루민 폴대고 날리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뚝뚝 부러지고 날아가고 뭐 아주 아비규환 중간에 다 버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정도로 캠핑 가면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제일 추억에 나중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워낙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는 쫄보다 보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뭐 밖에 뭐 한 발자국도 안 나갔는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너무나 저기 밀린 국제정세를 막 뿜어내느라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무슨 교육 강의처럼 너무 무슨 그 회사 다니시는데 정말 일할 것도 많은데 틈틈이 뭐 직업교육 뭐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꼭 직장에서도 이렇게 뭐 봐야 되는 뭐 사이버 강의도 있고 무슨 듣기 싫은 세미나인데 들어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뭐 그런 거 정말 답답하죠.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또 저까지 이렇게 뭐 힘들고 암울한 얘기만 계속 너무 재미없이 쏟아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 바꿔서 그리고 좀 시간도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베르사유의 나폴레옹 마크롱.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눈여겨보면서 개인적으로 호감 표시를 마다하지 않았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 작은 거인 마크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크롱이 얼마 전에 사고 쳤죠? 지금 뉴스가 떠들썩했죠.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기업인들을 뭐 몇십 명을 끌고 가서 중국과 어마어마한 경제 협약을 맺고 물건도 사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해버렸죠.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들, 뉴스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쫄개가 아니다. 우린 너희들 따까리가 아니다. 우리 유럽은 감히 우리 프랑스가 유럽 대표로서 말하겠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국의 실리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이 너무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이다. 유럽은 이 의존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 외에도 아주 작정을 하고요. 삘 받아가지고 언론에 인터뷰에서 아주 심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심지어 너무 이런 얘기는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걸러냈답니다. 걸러내고 순화돼서 몇 가지만 나온 게 요새 뉴스에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거의 이거는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마크롱이 언젠가 한번 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 블로그에서도 틈만 나면 아주 3월부터 제가 마크롱을 아주 여러 번 출연시키면서 인물 탐구를 해왔죠. 오늘 드디어 마크롱이 요 며칠 새 일을 벌였는데 이게 어제 오늘 그냥 막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크롱은 정말 흥미진진한 인물이고 이거 볼 때 지금 요즘 사건을 볼 때 마크롱은 스스로 드디어 그동안 속에 숨기고 있던 자기의 야심, 제2의 나폴레옹이 되어보겠다는 야심을 드디어 이번에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보시죠.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 유명하죠? 옛날 그 프랑스 그 왕정 정치 때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6세 그때 그 어마어마한 저기 여유가 되시고 좀 돈 좀 있으셔갖고 프랑스로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일단 정말 너무 부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저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외국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우연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갔다 오신 분한테 그 베르사유 궁전 그런 저기 박물관 거기에서 모든 그 문화유산을 그 당시에 이렇게 교육용으로 슬라이드 아세요? 슬라이드 착착 돌아가면 앞에다 영상기로 쫙 쏴주면서 보여주는 거. 그 문화자료 슬라이드를 엄청 갖고 오신 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몇백 점의 그 전시된 그 당시 화려한 그 문화유산들을 프랑스의 뭐 그 화려한 벽화, 그림, 뭐 유물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 몇백 장으로 아주 어렸을 때 열심히 다 하나하나 감상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거기를 가보진 못했지만 뭐가 있는지 정도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요 만화 기억하실 겁니다. 베르사유의 장미. 일본 만화인데 그 당시 이런 시대극 만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때였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로 엄청나게 이 수출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만 어렸을 때 마징가 보고 자란 게 아니에요. 남미, 유럽, 중동 할 거 없이 미국 할 거 없이 전부 이 당시 그 어마어마하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일본이 자기들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에 아주 방송을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자라서 그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한 추억이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우디의 어떤 그 대단한 뭐 왕족인가가 나중에 그 어렸을 때 본 만화가 너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그 일본 만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뭐 크게 뭐 샀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인데 정확히는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 베르사유의 장미의 출연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 참 이 노랑 금발에 대한 엄청난 그 동경이 있어요. 예. 전부 뭐 노랑 미역입니다. 아주 주인공은 오스카죠. 예. 여장 남자입니다.
여기서 로맨스들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하고 연결되죠. 시대에 그 시대를 풍자한 로맨스인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조차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삼키지 못한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주인공 오스칼이고 시대를 보면 이 당시 루이 16세가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뒤를 이어서 그 프랑스의 왕정을 대표하는 황제인데 거기에 이제 시집온 오스트리아인가에서 시집온 젊은 철모르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이 만화 안에서는 이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와 오스칼과 뭐 그 외 여러 인물들의 뭐 그런 시대의 아픈 그 격동기, 혁명기를 거치면서 그 화려했던 왕정 시대의 어떤 로맨스와 시대 서사극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마리 앙뚜아네트나 루이 16세나 국민의 고충은 전혀 모르는 아주 부도덕한 그 집권자들이었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단두대에서 목이 댕강댕강 다 잘리죠. 네. 프랑스 혁명하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 당시 정말로 그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태양왕이라 자처했던 그 황제를 일개의 아무런 권리나 힘도 없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국이 전부 총칼의 어떤 군대의 무력 진압에 다 쓰러지면서도 못 살겠다 갈아엎어 붙이면서 이 혁명을 성공을 시키죠. 대단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그래서 혁명군과 싸우게 되고 여기에서 왕을 다 끌어내리게 되죠. 비슷한 또 여기 시대하고 엮인 또 다른 작품이 레미제라블이 있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죠. 빵을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된 장발장.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이 최근에 몇 년 전이 아니 한참 전이겠죠.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뮤지컬 영화로 히트를 쳐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휴 잭맨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 장발장이 훔친 빵이 겨우 빵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감옥에 오래 보내고 정말 어떤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 당시 어떤 썩은 그런 검찰 정치 뭐 그런 얘기 혁명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빵이 뭐 그냥 우리가 보는 파리바게트 빵이 아니더만요. 옆에 막 대짜 소쿠리만한 큰 빵인데 그 빵이 어마어마하게 딱딱해갖고 그걸로 때리면은 뭐 뇌진탕이 생길 정도로 희한한 뭐 그런 빵이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쌀 한 20kg짜리 하나 뭐 그렇게 훔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는 가혹했죠. 형벌은. 이 뮤지컬 영화에서도 보면 휴 잭맨 나중에 맘 잡고 착하게 살려는 휴 잭맨을 한 번 전과자는 끝까지 범죄자다 해서 얘를 끝까지 집요하게 막 쫓아다니면서 의심하고 못살게 구는 우리 경감님 자베르 경감님 역할로 러셀 크로우가 나오죠. 이 둘의 양강 구도가 안에 나오는데 이것도 참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가져봤는데 나중에 이제 옆에 그 영상 설명란에 유튜브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뮤지컬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이 둘이 휴 잭맨과 러셀 크로우가 서로 대립하면서 그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 시가지 한복판에서 그 혁명의 소용돌이 도가니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 양상 서로가 노래를 막 부르면서 뮤지컬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씬인데 그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콤비죠. 키앤필이 있죠. 얘네들이 그 유명한 그 당시 상 받았던 레미제라블의 그 장면을 둘이 코미디로 나와서 똑같이 뮤지컬로 표현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 번씩 보시죠. 너무 재밌으니까요. 어쨌든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3색기가 나오죠. 지금의 프랑스 국기인 파란색, 흰색,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자유, 하얀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 박애가 사랑이죠. 자유, 평등,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이런 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로써, 제가 전에 얼핏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식민지에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런 운동들이 사실은 오랜 그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해가지고 옛날 서구문명 사회에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런 근대 시민주의를 자기들이 스스로 손으로 일궈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아시아 쪽을 볼 때는 그냥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식민지가 다 이제 제국 식민지가 끝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운이 좋아서 독립하게 된 제3세계 나라들이고 이런 자기들이 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일궜던 시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는 그냥 선물같이 어쩌다 우연히 받은 애들이 우리 아시아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얘네들이 좀 은근히 좀 깔고 보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정부에 항상 우리는 프랑스 애들 지금 연금 데모하는 거 보고 저 근본이 상놈이라서 쟤네들 참 어쩔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입장이 우리 개고기를 예로 들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혀 다르다. 얘네들이 볼 때는 우리같이 정부의 옛날 그 왕정 임금한테 고개 숙이던 애들처럼 이렇게 정부에 순종하는 참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땐 조금 너무 얌전해서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아시아의 순종적인 그런 인종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새 얘네들도 이렇게 데모도 그렇게 시게 하는 건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 결국은 이 혁명이 되고 나서 이때 시대의 풍운하가 등장하죠.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우리나라에서 나폴레옹 하면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이게 옛날에 우리 배고팠던 시절에 캡틴 나폴레옹하고 캡틴 큐 양주가 한 두세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인데 캡틴 큐는 먹으면은 뭐 그 다음날 실려갔고요. 거의 다 정신 못 차렸고 깨어나면 뭐 이 세계를 체험하고 왔었고요. 그나마 나폴레옹이 조금 먹어줄 만한 양주인데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양주에 라벨에 이렇게 딱 나폴레옹 이게 그림도 붙어 있었거든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혁명 시대에 혁명군을 이끌고 이 사람이 또 그 왕정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데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민중의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황제의 위치에 앉으면서 그 시민 혁명을 좀 퇴색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의 광개토대왕이죠. 유럽을 다 전쟁에서 석석 이기면서 완전 다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먹는가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욕심을 내서 러시아까지 먹겠다고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그 이제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추위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유럽 연합군들하고 싸우면서도 점점 밀리게 되면서 한 시대를 또 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안 좋은 평가도 많지요. 다른 그 침략을 당한 아니면은 그 프랑스 안에서도 얘는 혁명을 빙자해서 쿠데타로 이제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혁명의 의미를 좀 퇴색하게 만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그 히틀러 못지않은 어떤 그런 잘못된 침략자로서 보는 안 좋은 시각도 있어갖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정치인들도 함부로 나는 나폴레옹이 이런 면이 참 괜찮다라고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입장을 내놓기는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러운 그런 위인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요. 우리는 유럽인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같이 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유럽 전체를 상대로 맞짱 뜨던 풍운하였죠. 이게 그 나폴레옹이 일으킨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제국이 돼서 뭐 우후죽순으로 결국 러시아까지 모스크바까지 갔지만 돌아오게 되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또 워털루가 나오네요. 워털루 전쟁이 유명하죠. 워털루 전쟁에서 이제 그 연합군들한테 많이
나폴레옹이 크게 패하고요. 워털루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형님 누님들 세대에서부터는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아바의 노래로 유명하죠. 아바의 노래 중에 워털루가 있잖아요. 그 워털루가 바로 요 워털루입니다. 예. 나폴레옹 전쟁에. 자, 이빨을 드러낸 마크롱. 이렇게 쓸데없는 희한한 역사 얘기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쭈루루 베르사유 장미에서 시작해서 레미제라블로 해가지고 나폴레옹까지 이 뭘까요? 왜 이런 짓을 제가 했냐면요. 마크롱을 소개하겠습니다. 풍어나 마크롱. 나폴레옹의 현신인가?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요 뉴스는 언제적 뉴스냐면요. 1년 전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전. 1년 전에 마크롱이 나폴레옹 무덤 묘역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신사에 참배하러 간다고 하면 우리 되게 무슨 저건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망령이냐 난리를 떨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 안에서도 어떤 역사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나폴레옹의 묘역에 어떤 헌화를 하러 간다? 이거 굉장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들끓만한 내용인데 그런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갑니다. 마크롱이. 그래서 나폴레옹 묘역에 헌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 숨겨진 야심이 보이죠.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헌화를 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 프랑스에.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말하며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은 아끼지만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그 광개토 대왕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해서 뭔가 좀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때부터. 이렇게 발톱을 숨겨오던 마크롱이 드디어 금년도 2023년도에 발톱을 드러낼 기회를 며칠 전에 찾고 그 발톱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을 만나서 가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방문 뒤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언론과 합동 인터뷰를 비행기 안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속에서 유럽이 이들의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전략적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달러가 국제 경제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러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걸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제 블로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보시고 싶은 분들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즉 유럽의 균형대를 자처한 프랑스가 2년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번에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마크롱이 예상을 뒤엎고 노골적인 정책 노선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중립적인 세력이 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프랑스 혼자 독자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리 자기들 말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전체를 대표한다고 스스로들 평가를 하지만 다른 유럽 수장들의 의견이 통합된 건 아니죠. 마크롱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EU 전체가 프랑스 마크롱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EU 다른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마크롱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대로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되면 작년하고 금년의 어떤 국제정세의 흐름을 쭉 같이 보셨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대로 더 이상 시간이 늦춰지면 이제는 완전히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유럽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쪽박함을 느꼈겠죠. 왜죠? 작년에 아무리 반항을 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는 확전이 됐고요. 친미파들의 정치 공세에 못 이겨서 메르켈, 숄츠, 마크롱 등등이 반항을 했지만 결국은 유럽 전체가 미국을 따라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하면서 유럽 자체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와 경제 침체가 올 뻔했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금년 3월부터 미국이 봄철 총공세를 이용해서 뭔가 또 크게 전쟁을 확전시키고 거기에 중국까지 엮어 넣으면서
유럽도 여기에 대한 대중국 제재에 동참시키려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것을 우회적으로 잘 피하면서 지금 갑자기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저번 국제정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쭉 시진핑이 푸틴을 말렸죠.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한 박자 쉬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금년에는 완전히 유럽은 작년보다 더 심하게 미국의 따까리가 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처럼 지금 보여지죠. 근데 잠깐 지금 3월 초에 미국 뜻대로 국제정세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미국 내에서는 3월 중순부터 신용위기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중국의 부채 위기는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중국 정부가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해서 오히려 중국은 이 틈을 타서 이란과 사우디, 중동의 영원한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키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기사들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달러화에 대항하는 자기들 경제권 브릭스 중심의 위안화 통화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앞으로 곧 조만간 내년까지 해서 금년 여름부터 금과 희토류와 연동하는 금본위제 혹은 금 외에 다른 뭐 은이나 다른 희토류나 그런 것들하고 다 이렇게 연동을 해서 자신들만의 기축통화가 되어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항해야겠다고 공식 출사표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예. 4월 2일인가에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이 생각하기에 우리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이 휘둘리지 않고 너희들의 패권 전쟁 다툼 한가운데서 우리도 나름 제3세력으로서 삼국지의 위초고처럼 자국의 실리, 유럽의 전체의 실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표방을 한 거죠. 양쪽에 다 양다리 하나씩 걸치겠다 하고요. 그 기회를 계속 예전부터 보고 있던 마크롱이 딱 보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이 된 거죠. 왜? 더 늦춰졌다가는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3월 초에 제가 그 시진핑이 다른 정책을 피면서 12개의 화해 중재안을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뜻하지 않게 일이 지금 틀어져서 지금 오고 있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거기다가 중국의 위상이 의외로 지금 높아지고 잘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러면 국제적 위상이요. 거기다가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항해서 자기들만의 통화권에서 위안화 기축통화권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세계에 표명을 했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살짝 정확한 세부적인 거는 말 안 했지만 금본위제나 희토류를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처럼 정부의 신용만으로 가는 거짓 돈이 아니라 진짜 돈을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세계에 소식을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달 뒤면은 진짜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진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는구나. 여기서 우리 유럽도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만의 포지션을 지금 밖으로 들고 나와야겠다라고 마크롱이 자기가 유럽을 대표하고 프랑스를 대표해서 시대의 풍운화가 되겠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아무도 감히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을 못 하는데요. 마크롱이 그렇게 하고 나온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풍운화예요. 어떤 정치인이 지금 이런 정치인의 특성상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금 개혁부터 해서 마크롱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요. 이 사람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 돼서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이 사람의 야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나폴레옹처럼 역사의 이 격동기 시대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고 싶은 야망으로 똘똘 뭉친 요즘 같은 21세기에 정말 보기 드문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블로그 내내 이 사람을 주목을 해왔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프랑스 마크롱의 이러한 예상 못한 돌발 행동으로 미국의 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지금 국민과 현재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연금 개혁 문제로 비록 이제 의회에서 이제 억지로 통과시키긴 했지만 거기에 지금 수긍을 안 하고 있죠. 계속 지금 파업과 어떤 그 데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반대편 야당이나 마크롱의 그 반대 세력들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마크롱을 불신임 끌어내리겠다 탄핵해가지고 막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공격을 계속 받고 있지만 마크롱은 이번 그 중국 방한길에 이미 정부 내에 자신의 그 정부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오기 전부터 여기 지금 시진핑 찾아오기 전부터 그 마크롱 정부 안에서는 이미 유럽이 이런 갈등을 가속화하지 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제3국의 지위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하고 마크롱을 지지하는 프랑스 내 주요 언론들은 이미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그래서 기업인들까지 다 몰고 나오면서 미국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여론 눈치 신경 쓰지 말고 나 마크롱을 믿어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프랑스와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마크롱은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주 이 기업들을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기업들을. 프랑스 지금 기업인들이 마크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마크롱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중국과 이번에 모든 경제 해박을 다 해라고 끌고 나온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 이게 흥미진진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국의 실리를 찾으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2대 통화권, 달러 통화권과 위안화 통화권이죠. 그 사이에서 유럽, 프랑스가 스스로 새로운 중립 세력이 되어서 제3의 경제권의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의 삼국시대 다극화 체제를 열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완전 미국에 붙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프랑스는 중간자 입장을 취하면서 둘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야망은 뭐겠습니까? 결국 미국과 양쪽이 10년에 걸친 기싸움으로 점점 더 힘이 소진되며 약해질 때 유럽은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면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 시대에 프랑스와 유럽이 지금처럼 누구의 따까리 속국이 아니라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더 큰 세력이 되겠다는 나폴레옹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요즘 보면은 자꾸 이제 그 미국이 그동안 너는 해먹을 만큼 해먹지 않았냐.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다라고 그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건지 지금 금년 3월 초부터 이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지금 정황이 미국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지금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한 이후에 갑자기 또 마크롱을 도와줄 만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어제 오늘 지금 뉴스에서 시끌벅적하죠. 미국이 전 세계 우방들을 대상으로 적성국뿐만 아니라 우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감청,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기밀문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우방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또 아주 미국으로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방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야, 이거 지금 미국 수수반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기밀 문건이 어떻게 터졌는가는 대충들 뉴스 보셨으니까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용산 집무실을 얼마나 도청했냐, 감청했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 건너가서 하는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주냐 말들이 많은데 이거를 BBC에서 나온 뉴스를 봐가지고 우리나라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그 지금까지 나온 기밀 문서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제대로 다룬 기사가 BBC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대충 얘기를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서방 특수부대 소수가 이미 작년부터 내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활동 중이라는 기밀 문서가 나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위치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영국 부대 50명, 라트비아 17명, 프랑스 15명, 미국 14명, 네덜란드 1명 등등이랍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어떤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고 특정 어떤 스파이처럼 다 이렇게 어딘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끼어가지고 혹시 제 블로그를 예전부터 보아 오셨던 분들 중에는
얼마나 이제 예전부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3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가요? 그런가요? 뭘 받아봤어야 알지. 예. 작년 3월 14일에 제가 정보 조작전이라고 그 당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뭔 얘기였냐면 이 글의 내용 취지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온갖 다국적 부대와 용병 부대가 있고 예전부터 지금 특히 이 아조 부대라고 하는데 마리우폴 수비대인데 이것은 유럽에서 옛날부터 활동하던 신나치주의 극렬 그런 우파 어떻게 보면 테러 단체 비슷한 건데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서가지고 러시아와 싸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여론전에서 또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부대 천사처럼 표현을 했는데 원래 서방 세계에서는 이렇게 히틀러를 대놓고 따르는 친나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얘네들을 훈련시켜갖고 우크라이나 이런 전장에 투입한 게 바로 옆에 있던 게 미국의 어떤 CIA 출신 교관들이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게 모든 지금 언론이 그 안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서방 쪽에는 러시아의 그런 언론이나 저쪽에 공평한 언론은 못 넘어오고 또 우리 서방 쪽에 있는 언론은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한된 정보, 검열된 정보만 우리는 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것이 전쟁을 평화로 이끄는 구체적인 휴전보다는 서로 간의 감정만 더 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쟁을 극단까지 더 오래 끌고 가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정보 조작을 할 건데 그 정보 조작은 어떻게 이용되냐. 제가 이때 그래서는 이때 글 말고도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국적 군대, 용병 부대 그런 것들이 침입이 그 안에 싸우게 되면서 얼마든지 정보 조작을 할 수 있다. 전쟁 범죄나 아니면은 어디에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공격, 수비, 무슨 학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비슷하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유리하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분명히 일어날 거다 하고 제가 작년 3월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번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미 서방의 특수부대가 이미 아주 소수가 이 정도면 정말 소수 정예죠? 몇십 명이잖아요. 얘네들이 가서 실제 전쟁의 화력에 도움이 됐습니까? 얘네들이 이 서방의 작전 세력의 명을 받고 아주 중요한 특수 작전들을 수행했겠죠. 그게 바로 제가 작년부터 지적한 정보 조작전입니다. 예. 이 전쟁을 더 서로 간의 감정만 격하게 만들면서 충돌시키면서 길고 더 문제가 되게 끌고 가고 싶은 그 세력의 비밀 작전들을 수행을 했겠죠. 이 안에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봄철 반격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의심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번 어디 영상에서 얘기했더라? 예. 지금 원래는 러시아가 덥석 물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진핑이 참아라. 이거는 함정이다. 안 들어가니까 젤렌스키가 아주 그냥 왜 빨리 안 들어오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하고 왜 빨리 안 들어올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는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막 찌르죠. 자극하고 네. 여기 그 국제정세에서 서열이 뒤바뀌어 버린 중러관계 러시아는 지금 쉬고 싶다. 제가 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안 오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병력을 집결해서 러시아 쪽을 오히려 러시아가 안 움직이니까 우크라이나가 총공세 대공세를 취하겠다는 정보를 막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괜히 러시아 자극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젤렌스키가 자기들 우크라이나 병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러시아한테 오히려 봄철 총공세를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게릴라전 같이 이렇게 하고는 말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지금 얼마나 방공 능력이나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한두 달만 지나면 아예 오링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비행기 가지고 공중권을 장악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릴 거다라는 그런 전황 파악한 점이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전쟁 물자가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당분간은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10년 가냐?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리고 또 이 기밀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이집트 정부가 이집트는 사실 러시아하고 어떤 좀 러시아하고 교역 관계에 있어 굉장히 친하고 식량 지원도 많이 받는데 식량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러시아는 아니 이집트는 미국한테서 해마다 엄청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얘네들도 티를 안 내고 양쪽에 한 발씩 걸쳐 있어요. 이집트도. 근데 그 이집트가 비밀리에 러시아한테 로켓을 많이 생산해서 주려고 했었다. 실제 지금 주지는 않았지만 그럴 계획도 있었다는 점 그런 얘기도 기밀문서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고 다른 나라들이 압박하니까 그냥 압박에 저기 그냥 줬다가는 러시아하고 또 척지게 되면서 무역이나 국가 안보에 큰 어떤 장애가 올까봐 어떻게 우회적으로 러시아한테 밉보이지 않고 서방의 압박 때문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눈에 안 띄게 돌려서 우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논의한 내용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이번에 실험했는데 이 위력이 대단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고 바로 미국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험한 무기다.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예, 미국이 못 건드려요. 큰일 나요. 예. 결국은 중국의 진화된 대응에 맞춰서 이번 3월에 가뜩이나 우방을 더 다독이고 더 많은 중립국가들을 포섭해야 하는 지금 어떤 편가르기 포섭전 지금 그런 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까지 지금 저런 폭탄 발언을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속이 많이 짜겠죠. 그 와중에 지금 또 한 번 이런 감청 사건이 기밀 문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방국들을 다 미국이 감시하고 도청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죠. 지금 미국은 엄청난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미국이 이런 우방에 대해서 어떤 그 지도자들까지 해서 사적인 핸드폰까지 해서 도청 감청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저기 굉장히 그 감청하다 한번 걸렸었고요. 핸드폰 난리가 났었고 그거 이제 막 그 우방들한테 미안하다고 발발 빌고 우방들한테 그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 했었던 전력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감청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가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뭔가를 받아내올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생겼어요. 공식적으로는 못 받아오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편의를 좀 우리도 일본만치 좀 챙겨라 하는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마크롱 얘기로 돌아가세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마크롱을 살짝 지금 기회는 아주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마크롱은 제가 확실히 언젠가 뭔 일을 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마크롱과 숄츠 두 사람을 슈퍼마리오에 빗대어 가지고 제가 또 이런 얘기들을 작년부터 얘네들 미국에 대항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 이것이 뭔 일을 낼 건지 특히 금년 1월 달에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길게 글을 한번 썼었죠.
마크롱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은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 가정 출신입니다. 정치의 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뭐 정치인이고 어머니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일반인 가정 출신이고요. 또 하나, 마크롱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연설하는 거 뭐 저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십시오. 아주 연예인 뺨칩니다. 그 연설이 거의 뭐 히틀러 나폴레옹급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연설한 걸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찬 연설과 그 제스처와 뭐 몸짓이 아주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연예인 뺨쳐요. 특히 그만큼 젊은 대통령이죠.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39살인가 대통령이 됐었죠, 처음에. 예. 우리나라는 40살 넘어야만 대통령 그게 선거에 나갈 수 있죠. 그렇진 않네요. 근데 유럽은. 국가의 실리를 챙기면서 중도의 입장에서 국가를 견인해 나가든,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야. 중도파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파 좌파로 나뉘어서 싸울 때가 아니야. 실리를 챙겨서 서로 양쪽 다 의견을 내가 중간에서 다 조율하고 맞춰줄 테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자고 나왔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유럽의 메르켈 여자 총리가 있었고요. 지금 그 후임이 숄츠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마크롱이죠. 예. 대신 욕도 양쪽에서 다 먹습니다. 우파한테서도 욕먹고 좌파한테도 욕먹고. 너무 웃긴 거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유럽 쪽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뭐 욕하고 그러대요. 우파네 뭐 좌파네 하면서 참 저쪽 사람도 우리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너무 좀 웃깁니다. 그런 거는. 예. 아무튼 이 마크롱은요. 15살에 아주 어린 나이죠. 연극부에 있었는데 그 당시 연극부의 지도 선생님이었던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브리짓입니다. 나이 차이는 마크롱과 24살 연상인 유부녀셨고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죠. 근데 이 마크롱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당돌했냐면 선생님한테 그 어린 나이에 사랑 고백을 하고 대쉬를 했답니다. 와, 정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소문도 났겠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해프닝이 아니라 애가 너무 진지하고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 그 나중에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이 브리짓 이 여사분이 이 마크롱에 대해서 그 당시 회상을 하는데 그 어린 나이인데 또래 애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애가 너무나 그 말하는 거 보면 어른 뺨칠 정도로 생각이 깊고 지능이 엄청나게 좋고 지혜로우면서 말빨도 좋고 그 매력이 자기는 그 15살 어린 학생이었지만 걔하고 얘기할 때는 같은 또래 어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였다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마크롱 부모님이 얘를 일부러 고향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진 정말 그 프랑스에 있는 명문 엘리트 고등학교로 무리해가지고 거기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기 여선생님하고 뛰어놀라고 상사병 날까봐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프랑스의 뭐 그 대통령을 막 2명, 3명씩 배출해낸 정치 명문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여기를 가서 또 마크롱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명문 학교를 나와서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어찌나 이 마크롱의 카리스마와 말빨과 어떤 그런 인성이 정말 매력적이었는지 여학생들로부터 러브레터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고향에 와서 24살 연상의 유부녀한테 끝까지 대쉬를 해가지고요. 맨날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원래 그 브리짓의 남편하고도 브리짓 남편하고 맨날 브리짓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겠죠. 왜 저 어린애가 자꾸 당신 제자였던 어린애가 날마다 그 당신 노인네 할머니 같은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아유 애가 어려서 그랬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을 텐데 나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도 유학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니니까 어떻겠어요. 맨날 싸웠겠죠. 부부싸움. 당신이 그럴 만한 여지를 주니까 애가 쫓아오는 거 가냐. 당신이 단칼에 잘라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이 이혼을 합니다. 가정 파괴범이네요. 마크롱.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마크롱이 얼마나 이 실행력이 대단한가를 보는 겁니다. 아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고한 자신감이 있고요. 내가 이걸로 가겠다. 이 길이 나의 길이다 하면은 그것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얼마나 규탄을 받을 만한 얘기입니까? 너 24살 연상 여자를 그 늑다리를 네가 좋아한다고? 친구들은 놀렸을 테고요. 주변에서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를 네가 좋아한다는 게 지금 말이 돼? 특히 명문 정치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치에 뜻을 둔 애인데 너 그런 행적이 나중에 정치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지 마크롱이 몰랐을까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 주변에서 넌 이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15년 동안 15살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결국은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15년 동안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행보에 대해서 밀어붙였다는 게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30세에 24살이나 연상인 첫사랑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이미 이 브리짓 여사한테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심지어 7명의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30살에 54살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죠. 마크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땐 짝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30살 되면 여성분은 54살이 됐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도 어떤 유치한 그런 호르몬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크롱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신념과 행동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이 있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그런 분들을 보셨나요? 정말 보통 위인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더 재밌는 건요. 이 브리짓 여사의 자식이 3명인데 나이 보면은 마크롱하고 그 자식들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 중에 한 명은 마크롱 친구입니다. 즉 친구 엄마예요. 이분이십니다. 브리짓 여사. 대단하죠. 마크롱은 30살에 결혼을 하고 36세에 정계로 진출하자마자 경제장관이 됩니다. 프랑스에. 정말 최연소 경제장관이죠. 너무 젊죠. 36. 그런데 그런 정치권에 입문할 때 요런 이제 청문회 이제 신상털기에 나가잖아요. 빨래 짜듯이. 아무리 뭐 연애나 이런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그런 유럽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얘네들도 엄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그러죠 지금. 일반인들은 괜찮지만 정치 쪽이나 어떤 중요한 나라의 큰 어떤 관료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철저히 얘네들을 막 씹고 버리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였던 사람을 이혼까지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다. 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 상대가 알고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되는데 학창시절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가가지고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할머니인데 할머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눈 한번 안 팔고 그 가족과 손주까지 다 챙겨서 이 젊은 남자가 대가족을 잘 챙기고 있다. 이게 프랑스 여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요. 대통령 선거 때. 대단하죠. 예. 36살에 경제장관에 취임을 했고요. 이 당시에 프랑스는 이미 유럽의 병자라는 옛날 중국이 뭐 청나라가 아시아의 병자 그런 칭호를 얻었듯이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라는 그런 칭호를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불리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일본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인 유럽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죠. 아주 뭐 오래된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올랑드라는 대통령이었는데 임기 말에 지지율이 국민들한테서 4%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프랑스가 방향을 잃고 배가 좌초돼 있던 상태였죠. 경제적으로도 뭐든지 유럽 전체가 대부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프랑스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자기가 이 어린 나이에 어디 가서 이게 남 대가리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죠. 새로운 신생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번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좀 정치 스타로 젊고 뭐 이런 특이한 어떤 결혼 이력도 있고 보통 카리스마를 보여준 게 아닌 정치계의 샛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기의 그 오래된 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고 정당에 큰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거대 정당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신생 정당의 어떤 이런 루키 스타가 이번 그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정말 적었겠죠.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누구 뭐 누구 씨처럼 그냥 나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마크롱이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에 당시 당선이 됩니다. 최연소 대통령으로 39살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당시에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변혁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기존의 양대 정당이 이미 프랑스에 있던 여당하고 야당이 거대 정당이 모두 그동안 지긋지긋한 부패와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양비론에 빠져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말 다 망해버려라 할 정도로 국민들이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마크롱의 정당은 뭐였냐면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너희들 우파든 좌파든 다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내가 다 끌고 가면서 중간에서 나라를 위해서 안고 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모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고 안고 가겠다고 모든 선거 유세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와 정말 너무 지금 저는 세상에 어떤 연예인을 보는 것보다 요새 마크롱 보는 재미에 삽니다. 작년부터. 2017년도 선거에서 결국 마크롱은 상대보다 거의 2배 득표를 압승이죠. 압승. 뭐 2%, 3%, 10%가 아닙니다. 그때 66%인가 나왔던가요? 뭐 2배의 득표를 얻으면서 압승을 하면서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달 후에 프랑스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마크롱의 1년도 안 된 신생 정당이 의회 과반석까지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프랑스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란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를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프랑스의 여러 가지 또 어떤 아주 별 난리를 다 쳐놓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2연임 중이죠. 그 처음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이제 이런 반대급부 효과로 인해 갖고 대통령도 되고 마크롱의 정당이 의원의 과반수도 차지하면서 성공을 거두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신생 정당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약한 지지 세력이 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롱의 행정부는 지지 세력과 힘을 잃고 거대 예전 여당과 거대 야당의 공격만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이 자꾸 없어졌겠죠. 근데 그거를 마크롱이 어떻게 헤쳐나갔냐면요.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 하나하나 다 실현을 해갑니다. 대통령 보통 그런 사람 없죠. 공약했던 거 나중에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공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마크롱은 다 이룹니다. 뭐든지 정면 승부, 정면 돌파예요. 아니다 싶으면 가서 이 젊은 패기로 한번 나중에 이렇게 마크롱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든 프랑스어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의회나 그런 토론이나 연설할 때 보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연예인 뺨치는 그런 카리스마로
자기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나 정당에 가서 토론을 하고 밤샘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쩍지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럼 같이 합의를 봐서 나갈 길이 뭔가 얘기를 해보자. 정면 돌파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 공약들을 하나하나 다 이뤄 나갑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해요. 더 무서운 건 그 정치 개혁이 자기 지지층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왜 얘를 나폴레옹이 참 좀 창피하네요. 한나라의 이런 역사 속에 인물이 될 수 있는 풍운화가 될 수 있는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지금 말도 저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발음이 새 나가고 혀가 꼬이니까 저 영감이 저 알코올 중독인가 아니 저 술 끊은 지 10년 됐고요. 예. 어쨌든 가끔 완전히 끊은 건 아니어서 가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 앞에 시장 가서 혼자 이제 순댓국밥 사 먹을 때 반주로 한 잔 시켜서 먹는데 그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 제가 감히 마크롱에 대해서 막 제 하면서 아주 막 다루듯이 얘기를 하려니까 저 스스로도 막 혀가 꼬이네요.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마크롱은 그런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자기 좋아하는 지지 세력이 좋아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앞으로 자기 임기 동안 자기 인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보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싫어도 지저분해도 해놔야 될 일이 뭔가를 보고 그걸로 가요. 얘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이 부인하고 결혼한 그 러브 스토리하고 이 사람 인생 정치 행보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좋은 거고 힘든 일이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 볼까요? 프랑스는 아까 그래서 처음에 혁명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언제쯤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그 얘기 했었죠.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금개혁으로 그렇게 지금 막 엄청난 데모를 하면서 난리 나는 건 막 폭동에 가까운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예전에 프랑스로 간 그 다국적 기업, 외국인 회사죠. 외국계 회사에 지금 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이놈들은 조금만 5분만 더 일해가지고 이 일만 마무리 해놓으면 내일 와가지고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땡 치면은 회사 일 하다가도 다 내팽겨치고 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내 일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만들자고 이렇게 살짝 마무리 해놓으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 옥상으로 불러냈다고 했죠. 불러내서 이 버킹 코리아나 왜 네가 지금 누구 허락받고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지 뭐 잔업을 하고 있냐 혼자 남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잔업해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날 우리가 다 같이 편해지니까 내가 그냥 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가 이 개인의 그 노동 억압이나 이런 거 근무 조건에서 인간적인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프랑스는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금 해온 걸 우리가 계승받아서 여기까지 만든 건데 너 하나가 와서 미꾸라지 흙탕물 흐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낸 권익, 노동자의 권익과 어떤 근무 여건에서 변화가 오는 건 우리 원치 않는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라고 했는데 왜 지금 프랑스가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젊은 나라가 돼가지고 다시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키면서 나아가야겠는데 왜 그 젊은 나라가 못 되나 봤더니 너무 프랑스란 나라가 이런 개인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봐주는 게 오래되면서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일로 나아가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하려고 해도 이 기존 프랑스 국민들과 노동자들 편의를 봐주느라고 뭘 하지를 못하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은 전 국민이 자기를 싫어하는데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프랑스 기업이 다시 살아나야겠다, 도태되지 않아야겠다 해서 친환경,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요. 그것이 노동자들 눈에는 마크롱은 부자 자본가 그 정책 공격을 상대방한테 여론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겠죠. 언론들한테.
자본가만 좋아하는 놈이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를 싫어하는 그런 못된 대통령이다. 프랑스에서 그런 낙인은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 프랑스 역사를 보면. 그런데도 마크롱은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를. 자, 다음은 네, 실제로 그래서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겠다. 이게 마크롱의 공약이었어요. 선거 공약.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조금이라도 더 일 적게 할래. 그래, 은퇴도 막 빨리 할래. 정년 퇴임도. 그래서 연금만 받을래 하는 거를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어야 돼.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공격을 받더라도 정면 돌파. 다 집집마다 밤에 초인종 눌러 찾아가고 멱살 잡고 우리 밤샘 끝장 토론해보자. 정말로 프랑스를 위하는 게 뭐겠냐. 그런 식으로 다 정면 돌파를 해서 자기의 공약을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뭐 기업을 위해 기업들은 이제 전부 다 친환경 기업으로 나가야만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친환경 정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유류세 인상을 그 프랑스 안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그 유류세가 인상되는 게 촉발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유명한 노란조끼 시위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노란조끼 시위. 요거 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나와서 거의 노동자 전체가 그동안 마크롱을 안 좋게 봤던 우파 좌파 다 뛰어나와가지고 노동자들 국민들까지 다 한 몸으로 뭉쳐서 선동을 막 해가지고 마크롱 다 끌어내려라. 우리 프랑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노동자의 자유평등 박애가 다 지금 마크롱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변하려고 한다. 프랑스를 하면서 노란조끼 시위를 연일 격렬하게 그 몇 년 전에 펼쳤죠. 제가 여기 프랑스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이나 남부군처럼 여명의 눈동자 그런 것처럼 프랑스 혁명의 그 아픈 그 대서사시 문학 그거를 영화로 표현한 겁니다. 제목은 제가 프랑스 말에서 잘 못 읽겠고요. 제가 예전에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인데 이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것도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죠. 이게 보면 아이들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강심장이신 분들만 보십시오. 막 징그러운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프랑스 혁명의 이 혁명 때문에 나중에 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군대들이나 뭐 이런 반대 세력에 잡혀가지고 단두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끝나요. 근데 이 보시면 정말 살벌합니다. 그 당시 고증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아주 그냥 뭐 총알 아끼려고 단두대로 사람 목을 설렁설렁 계속 썰어 나가는데 나중에 뭐 이 단두대 막 칼이 뭐 칼날이 엄청 무뎌져 가지고 뭐 목이 안 잘려서 막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일도 막 있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권익이나 자유 평등을 위해서 몸바쳐 골기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비인간적으로 그 희생당하면서 시대에서 이렇게 저물어 가는가가 영화에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한번 실제 이 노란 조끼 이 형광 시위대가 그 당시 이 기업가들만 좋아하는 이 마크롱의 이런 정책이 싫다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했을 때 길바닥에 써놓은 자기들이 페인트로 길바닥에 뭐라고 써놓은 글이 있었냐면 여기 시위대가 개선문 바닥에 써놓은 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것보다 하찮은 문제로도 목을 잘라봤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유류세 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유류세 뭐 인상부터 해가지고 이런 친기업 자본가들을 하면서 이 국민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시작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이런 걸 눈 감고 넘어가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모든 민중들이 어마어마한 피와 희생을 치르면서
만들어놨던 지금의 사회 체제가 금이 가면서 가속도가 부터 허물어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를 자기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배워왔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DNA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목이 등강등강 잘리는 역사를 다 경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우리 데모를 보고 우리 보고 정말 폭도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보다도 하찮은 문제로도 사람 목을 잘라본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길거리에 시위대가 써놓은 거죠. 이 정도였거든요. 피해 혁명을 이루어서 근대와 현대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혁명 자부심과 국민의 개인 위주의 세계관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죠. 지금 같은 시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기업들을 전부 추스리면서 중앙 집권식으로 경제를 선회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의 시대에서는 유용했던 이런 개인 위주의 세계관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실제 앞으로의 이런 경제 난국에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집권 체제가 국민들은 힘들겠지만 국가 경제를 잘 보호하고 버티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더구나 노동자 중심의 사회에서 프랑스 같은 노동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동개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노조 문제가 그래서 지금 국제 경쟁력이 조금 저해가 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는 이런 보통 나라가 아니란 걸 역사 속에서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 한 명의 유엔이 이 프랑스에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프랑스란 이 나라 자체의 이 국민성과 이 프랑스가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만든 이 체제를 아무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면 돌파한다면서 자기 공약을 실천하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너무나 이게 이 일론 머스크를 보는 관전 포인트보다 사실은 마크롱을 보는 이 관전 포인트가 더 팝콘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란조끼 시위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시위하다가 사망자가 나와요. 그리고 부상자도 몇백 명씩 나오고요. 이때 그럼 마크롱 1기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럼 마크롱은 보통으로 보면은 완전 실패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되고 끌려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더구나 여기는 어딥니까? 세계에서 제일 이런 문제에 민감한 프랑스예요. 그러죠? 그런데 마크롱이 이연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노란조끼 시위가 생겼을 때 마크롱은 어떤 식으로 갔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웬만한 정치인들은 자기만의 기반 지지 집결 세력 콘크리트층을 더 모아가지고 국민들끼리 쌈을 붙이죠. 나를 공격하는 다른 무리들을 나를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이 해서 서로 간에 오히려 반대 인물의 흠집 내기 뭐 그런 걸로 해서 아주 그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어떤 가장 큰 이슈를 가리고 상대방 진영을 더 어떻게 공격을 하고 색깔론으로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크롱은 그런 거에 연연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이 당시 노란조끼 시위도 어떤 식으로 타개하고 나오냐면 3개월 동안 전국 투어를 돕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끝장 밤샘 토론을 전국을 하고 다녀요. 3개월 동안.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국민들하고 이 사람의 이 말빨과 카리스마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하면서 일일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얼마나 너 대통령 오기만 해봐라 그냥 계란 던지고 벽돌 던지고 아주 오기만 하면은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 생방송 되는 카메라 앞에서 네가 얼마나 뭘 잘못했고 뭐 나쁜 놈인가를 막 말하려고 얼마나 그 원고들을 준비하고 공격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 전국을 돌면서 그 토론에도 뭐 어디처럼 뭐 미리 뭐 준비된 대본으로 준비된 패널만 모아가지고 이 질문만 해 어디 공산당처럼 우리도 살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겠어요? 프랑스에서? 아니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와 하면서 마크롱이 정면 승부한 겁니다. 가가지고
나는 진짜 프랑스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너희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당장 이러면 다들 좋겠지. 정치인들도 인기 없고.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결국 프랑스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전국을 돌고요. 그러면서 국민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유류세도 다시 인하하고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인상하기로 타협하고 하면서 자기 의견도 관철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난국을 타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크롱은 여론을 설득하고요. 자기 뚝심으로 자기 개혁 정책을 계속 이뤄나가고요. 그것도 정말 그런 일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나라인 것 같은데 프랑스가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취임한 지 2년 만에 그 당시에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을 받던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고요. 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노동개혁이 제일 힘든 나라 프랑스에서 노동개혁이 계속 힘씁니다. 물론 계속 거센 역풍을 맞고요. 오랜 전통의 프랑스에서는 이런 마크롱의 행보는 절대 쉽게 아무리 마크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바뀌지가 않죠.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이 터졌죠. 작년에. 근데 그 우크라이나전 터졌을 때도 제가 그때부터 다뤘었죠. 제 블로그에 꾸준히. 바로 미국의 의도하에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이 친미파들이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 같이 규탄하면서 러시아를 손절치자 하는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내가 푸틴하고 직접 내가 대면하고 오겠다 1대1로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미국에 반대해서 저 이 전쟁을 이렇게 몰고 가지 마라. 푸틴 자꾸 자극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뭐 유가 상한제나 아니면은 그 기업들 손절하라고 막 국민들 데모하는데 그러지 마라. 왜? 그 당시 프랑스가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어요. 손절치고 나오면 개성공단이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어마어마했고 에너지 타격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다 보인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도 똑똑한 애들은 다 봤겠죠. 근데 자기들 지지를 잃을까봐 미국에 잘못 보일까봐 무서워서 감히 먼저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나서봤자 뭐 국민들도 이미 다 언론과 여론에 세뇌당해서 알아주지도 않던 때였고 조금만 그런 소리 했다가 너 러시아 편이냐? 이런 빨갱이 같은 세계하고 자기 정치가 한순간에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누가 저기 감수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마크롱은 그 당시에도 정면 승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크롱은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가자고 그 앞에 나서면서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크게 대의를 보는 겁니다. 자기 조국 프랑스가 최우선 1위예요, 얘는. 어쨌든 작년 우크라이나전 때 마크롱은 그래서 러시아를 옹호하냐? 그런 오해를 막 사면서 집중 언론한테서 집중 십자포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는 작년보다는 그리고 이미 대세는 그렇게 굳어졌으니까요. 지금 현재 결국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친화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프랑스 마크롱도. 그래서 얼마 전에 장갑차 지원도 해주기로 했고요. 뭐 전투기 지원 얘기 나왔을 때도 딴 데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는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번 임기에서는 이번 두 번째 대통령 연임을 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두 번까지밖에 연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5년이 마크롱의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크롱이 작년부터 계속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또 예전 1차 노란조끼 시위처럼 공격받는 게 뭡니까? 바로 연금개혁이죠. 프랑스 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교가 안 된답니다. 이미 적자 폭탄이랍니다. 거기는. 그런데 지금 2년만 더 늦게 받자. 10년도 아니고요. 2년만 더 늦게 받자. 그리고 뭐 몇 가지 조항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말이 안 된다고 다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현재 어렵게 편법을 통해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야당과 국민들은 마크롱에 대한 반발은 가라앉지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내에서 마크롱을 히틀러다. 옛날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쳐 죽여야 됐던 프랑스의 그 집권층의 황제 루이 16세 마크롱을 지금의 루이 16세라 불리면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반대 언론에서 연일 마크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크롱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요, 현재. 이게 제가 이제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 디커플링과 자원 민족주의와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모든 나라에서 극우파나 극좌파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꼴통한테까지 우리가 표를 주면 안 되지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SNS와 온라인을 장악하면서 여론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예전에 그 히틀러를 통치자로 만들었던 괴벨스처럼 그런 여론전을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에 대해서 좀 염증을 가지고 중도파로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대다수의 민중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다. 그래서 극렬 좌파나 극렬 우파가 결국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루키 스타가 통치자로 나오고 그것이 주변 인접국들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전쟁 긴장도 더 높이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이건 역시 작년부터 제가 틈틈이 블로그에 썼던 얘기인데요. 프랑스에서도 제가 다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핀란드 예로 들었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처음 마크롱하고 1차 대선 때 붙었던 여자입니다. 르펜이라는 프랑스의 극우파예요. 극우 정당의 지도자입니다. 마크롱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제 눈에는 뭐 잘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러긴 한데 조금 체격이 약간 키가 좀 이렇게 큰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키가 또 트럼프만큼 큽니다. 덩치도 크고 마크롱보다 더 커요. 마크롱은 사실 나폴레옹처럼 좀 왜소한 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대충 주장하는 것만 봐도 영국이 EU 탈퇴한 것처럼 프랑스도 EU 탈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 많이 들어와있는 이민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국적 박탈해서 다시 국외로 다 추방해야 된다. 그런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1차 대선 때는 마크롱한테 2배 차이로 져요. 그런데 이번 이제 국민연금 문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좀 문제로 이제 마크롱은 도저히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아주 박빙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여자하고 붙어서 마크롱이 두 번째 대통령에 연임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하늘이 마크롱 같은 인물 풍운하를 이 격동기에 내놓고 그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운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이 프랑스 연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이 여자가 요새 아주 그냥 마크롱을 끌어내리자고 날마다 지금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자기가 되겠다는 거죠. 2017년 대선 때는 마크롱이 이 여자를 2배로 압승을 했는데 작년 2022년 대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왜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런 극우파가 굉장히 세력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동안 1, 2년 사이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젊은 패기와 열정,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프랑스가 경제 다시 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미국의 속국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가가 더 큰 국가가 되어보자. 예전 광개토대왕님인 나폴레옹 시절같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가는 현실주의.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한테도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라.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다. 연금도 늦게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좌파와 우파의 모든 공격을 가운데서 받아내면서 중도적인 이상주의로 자기가 끌고 나가겠다는 그 행동력과 자신감. 최연소이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실제적으로 유럽의 실질적 리더라 표방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인물이란 겁니다. 정말 마크롱은 앞으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처럼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하는데 볼 때마다 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이연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대놓고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격동기 시대에 정말로 새로운 힘이 있는 프랑스가 되겠다고
대놓고 지금 나왔는데요. 아무리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다수의 지금 어느 편의 분야가 지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감히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많은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마크롱이 얼마나 그 자기 혼자서 개인이 어디까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앞으로 그의 정치 행보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세력에게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친미파가 이런 프랑스의 극우파하고 서로 결탁을 하겠죠. 마크롱을 공격하려고 연합전선을,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마크롱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시진핑처럼 발톱을 미국에 대해 드러내니까 이제 정말 치열한 정치 공작이 들어갈 겁니다. 마크롱이 그걸 어떻게 또 버텨낼까요? 풍우나 마크롱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흥미진진하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런 발언을 마크롱이 하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아주 언론한테서 개 쳐맞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타격을. 유럽이 미국 졸개냐 폭탄 발언을 했는데 같은 유럽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무슨 망상이고 재앙적인 얘기냐, 절대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다, 저건 마크롱 혼자의 저기 망상이고 재앙적인 잘못된 발언이다, 저는 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미쳤나 봐요, 독재자 같습니다 하면서 다 지금 손절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들이. 보면 미국의 정치계도 격분을 했어요. 유럽은 절대 마크롱이 우리 유럽 대표하는 입장 아닙니다. 정색하면서 심지어 마크롱이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뭐 음식 속에 뭘 잘못 먹었는지 그때 시진핑한테 포섭당했나 보다, 그런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정가는 격분을 하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돈을 퍼질러 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유럽하고 같이 하는 거 다 니네 러시아한테 먹히지 말라고 우리가 해준 거지, 뭐 우리 좋자고 하는, 우리 여기서 손 떼도 돼. 그렇게 서운하게 나오려면은 우리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 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우크라이나 잘 들고 저기 러시아하고 맞서봐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는 유럽이 다 책임져라, 우리는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가자고 지금 막 화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아까 위에서 본 나폴레옹 전쟁처럼 유럽 전체를 다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면서 잡아먹었지만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원정길에서 이렇게 추위를 못 이기고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이때부터 나폴레옹도 사양길을 걷게 됐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마크롱은 어떻게 예전 나폴레옹처럼 여기서 패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대의 풍운하가 돼서 역사 속에 큰 이름을 남기게 될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역시 오늘 또 짧은 듯 길었죠? 음악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영화 음악. 이것도 밑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의 전쟁 중에 워털로 전쟁이 있었죠. 그 벨기에 지역인가? 이 아바의 노래, 스웨덴 그룹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랙핑크만 할까요? 아바의 인기가 대단하죠. 그 당시에 뭐 아바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이 아바가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 워털로가 있는데, 워털로 전쟁의 그 가사를 넣어가지고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영화가 소개가 되는데, 극장에 뮤리엘 웨딩이라는, 이게 비디오로 개봉됐었나 극장에 개봉됐었나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남네요. 아무튼 제 대학생 시절에 이거를 비디오방 가서 한 7번 8번을 본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남자들이 좋아하는 액션 영화는 아니고요. 여자 감독이 보는 여성의 어떤 그런 성장 스토리 같은 영화인데, 이게 너무 내용이 재밌고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남자인데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봐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비디오방 가서. 이 뮤리엘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애는 이제 조금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일진이나 잘 나가는 그런 학생회장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애죠. 맨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못생겼다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못한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일진들 잘 나가는 일진들하고 친해지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빵 셔틀 역할만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학교에서 혼자 다니지만 굉장히 문제아였던 일진들하고 맞짱 뜰 정도로 당당했던 그 아이를 우연히 그 일진 중에 한 명, 여자애들 일진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하객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친구하고 단짝이 됩니다. 뮤리엘이 단짝이 돼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이제 세상을 하고 친구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면서 소녀의 어떤 소녀는 아니죠. 성장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어떤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관광지에서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데 이 장기자랑에서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바의 역할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립싱크를 하는 거죠. 그때 아바의 노래인 워털루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이 워털루 노래에 대해서 립싱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기자랑에서 1등 해가지고 상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뮤리엘 결혼, 뮤리엘스 웨딩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나온 아바의 워털루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뭐가 재밌냐면 그 자기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무시했던 그 일진들 걔네들이 그 결혼한 여자애하고 그 옆에 일진 친구들 들러리들이 있는데 이 신랑하고 일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결혼식 당일날 붙어 먹어요. 아주 양아치들이죠.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그때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해갖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평생 친구다 하면서 싸이월드에다가 저기 막 그 담배 피고 소주 먹고 하면서 담배빵 놓고 하던 그런 사진 막 올려놓으면서 친했던 그 친구들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한 명이 결혼식 날 붙어 먹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쟤네들도 이제 여행을 같이 온 건데 얼마나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그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갈라진 거죠. 얘네들이 바로 코앞에서 그 일진들이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 있는데 이 아바의 노래를 립싱크를 하면서 그 앞에 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걔네들을 약올리는 장면입니다.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요. 몇십 년이 지나도 항상 가끔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이 음악을 찾아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또 한 번씩 돌려보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편한 밤 되세요.